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출국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와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가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 협력관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오후 전시지휘소를 찾아 종합상황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되는 점을 명심하고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군 일함대와 국군 대전병원이 어제 동해 앞바다에서 합동 의무지원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엔 해상에서 전시 의무용 무인 드론 체계를 활용하는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같은 날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로저 터너 미 3해병 원정기동군 사령관과 함께 연평부대를 찾아 작전 대비 태세를 살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는 첫 순방길에 오릅니다. 다자 외교가 아닌 양국 정상의 만남이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긴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으로 건너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중요한 파트너와 첫 만남을 앞두고 국익을 지키는 실질적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소원해진 관계를 북극 항로 개척 등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미국을 방문해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 원전 건설 협력 등을 매개로 경제와 안보 동맹 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 과제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한화조선소와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새벽 귀국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오후 전시지휘소인 B1 벙커에서 종합상황보고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연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 2, 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벙커 내부 시설을 순시하고 을지연습에 참가한 공무원과 한미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전시의 군수 지원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엔 유류의 비중도 큰데요. UFS 연습의 하나로 민관군이 합동으로 유류 인수분배 훈련을 펼쳤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유공장 유류 출하대로 군 차량이 들어섭니다. 배정된 유류를 인수하고 목표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정유회사,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유류 인수 분배 훈련입니다. 민관군은 훈련을 통해 전시 유류 지원 계획을 검증하고 기관 간 협업 능력을 키웠습니다. 시스템 해킹이나 송유관 파괴 등 다양한 유형의 적군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 능력과 생산 공정이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전시 아군에게 물자를 적시에 지원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유류 또한 전투를 지속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각 군이 전시 유류 공급에 대비한 합동 훈련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평시에는 정유회사가 유류를 군에 배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군이 필요한 유류를 인수부터 분배, 수송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육군 1군단은 컨테이너 유류 탱크 69톤 트레일러 연계 기동화 검증과 컨테이너 유류 탱크 활용 유류 입출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또 육군 5군단은 전술용 유류 탱크를 컨테이너 상하차 시스템이 장착된 트럭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전시 군수 지원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의 가장 중요한 지속 지원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유류 지원에 대해서 상군이 실제적으로 민간군 협동하에 해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합참은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군수 지원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가 항만 긴급 피해 복구와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실제 상황을 가져게 신속 대응 능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경고 사이렌이 울리자 인천군항 부두 일대가 순식간에 비상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항만이 공격을 받아 파손되고 화생방 테러까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장병들이 일제히 투입됩니다. 가장 먼저 공병대대가 긴급 출동해 파손된 부두 복구 작업에 나서고 굴착 장비와 수송 차량이 쉼없이 움직이며 군사작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항만 기능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이어 화생방 지원대가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무인기 공격으로 오염이 확산된 상황을 설정하고 탐지 장비로 오염 구역을 확인한 뒤 제독소를 신속하게 설치합니다. 제독 차량이 투입돼 도로와 시설에 대한 소독 작업도 이어갑니다. 장병들은 실제 전투 상황을 방불케 하는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숙달하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전투와 더불어 모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필승! 부대는 훈련을 통해 유사시 항만 기능을 조기에 복구하고 화생방 테러 상황에서도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UFS 연습 기간 해군 1함대 사령부와 한미해병대도 각각 작전 대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해군 1함대와 국군대전병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어제 동해에서 합동 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서 국군대전병원 전방 전개외과팀은 소형 함정으로 이동해 응급처치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드론팀은 환자 검체 이송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과 터너 미 제3해병 원정기동군 사령관은 연평부대를 찾아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해병대는 두 사령관의 연합작전 지도가 한미 해병대의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고 서해 최전방 접촉 지역의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논평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번 주 실시된 UFS 훈련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앞으로도 굳건히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미연합군의 정례 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 약자로 UFS, 즉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UFS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 군사훈련입니다. KFN 보도 보시겠습니다. 정부도 18일 제1회 을지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번 UFS 연습에 실질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모두 40여 건의 야외 기동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군은 미군의 풍부한 현대전 경험과 첨단 장비 운용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갖고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낯선 작전 환경, 즉 지형과 기상, 문화 등을 익혀 현지 적응력을 키우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AI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최근 전쟁의 양상을 반영한 전투 훈련도 시나리오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장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전투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모두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훈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늘 그러듯이 딴소리를 해댑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은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의 침략 훈련 운운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장본인이 할 이야기는 못 될 것입니다. 남한이 8월 15일 밝힌 대북 정책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었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내놓은 적 없는 정책입니다. 북한이 저질러온 많은 도발 행위들이 대응책 혹은 억제책으로서의 한미 훈련을 불러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UF에서는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일 없이 굳건히 지속돼야 합니다. 이것은 외침에 늘 대비해야 하는 군의 방어 훈련인 까닭입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매진하는 동명부대 31진이 레바논군을 대상으로 전투기술 역량 강화 훈련을 전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힘찬 기압과 함께 팔꿈치로, 주먹으로, 그리고 이번엔 머리로 딱딱한 벽돌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번엔 무기를 든 적을 침착하고 날렵한 동작으로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날카로운 공격과 실전적인 방어 기술을 갖춘 특공무술. 레바논군이 우리 군의 전투 기술에 푹 빠졌습니다. 동명부대 31진이 레바논군 전투기술 역량 강화 훈련의 하나로 특공무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근접 전투 기술과 자기 방어 기술을 1:1 맞춤형 밀착 교육을 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현재 장병들은 우리 군의 전투 기술 능력 습득으로 자립심과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ممتازة عطنا معنويات وتعلمنا اشياء جديدة عطنا اندفاع وعطنا معنويات لقدام كانت تجربة حلوة ممتازة شكرا للمدربين اللي عطونا من قلبهم رغم كل هالطقس الحار والشو ونتمنى لهم التوفيق بالنسبة لي كعسكري بالجيش بتمنى انه يعم السلام والامن والامان على بلد لبنان 레바논군 남부 리타니 지역 사령부에는 에어컨 12대를 전달해 간접적 전투력 향상에 빛을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명부대 장병과 레바논군이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한 특공무술이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더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명부대가 실시한 민군물자 군여가 레바논 군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레바논 군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유엔군은 6.25 전쟁 당시 이영만리 타국을 위해 싸웠던 소중한 전우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를 다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관련 유해를 인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튀르키예 군 추정 유해 4위를 인수했습니다. 인수식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튀르키예 영웅들의 유해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중 3명의 유해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한 미북 공동발굴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1954년 유엔군이 북한군과 유해 교환을 진행한 영광작전을 통해 인수했으며 신원 확인 기법이 발전하며 이번에 튀르키예군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고인들이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유해를 본국이 아닌 국유단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튀르키예는 전사한 장소가 곧 순교의 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타국이어도 전사한 곳에 잠드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는 점도 이번 인수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인수받은 4명의 호국 영웅은 앞으로 국유단의 추가적인 정밀 감식을 거친 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김천 상무가 23일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수원FC와 홈경기를 치릅니다. 무더위에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천 상무는 27라운드에서도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선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천 상무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며 시즌 성적도 승점 43점으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 상대인 수원FC는 승점 31점으로 리그 순위 9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올 시즌 전적에선 김천 상무가 1무 1패로 열세입니다.
김천 상무는 지난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을 신고한 이동경 병장과 장신 스트라이커 박상영 병장이 공격 최전방에 나서고 김승섭 원기종 병장이 양쪽 날개에서 적진으로 침투할 채비를 마치며 선수 개인 컨디션도 절정입니다. 한편 가변석 재설치와 워터락 페스티벌로 팬들의 열띤 응원과 성원을 받고 있는 김천 상무는 유니폼이나 붉은 계열 상의를 착용한 관중 200명에게 구단 응원봉을 지급하며 수원전에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드론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현대전에서 필수 무기 체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드론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대드론 체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전략학과 김영석 교수입니다. 대드론 산업협회에서는 드론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드론이 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대칭전이 아주 일반화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700만 원짜리 무기를 가지고 1000만 원짜리 무기를 공격한다든지 100억 원짜리 전투기로 지상을 공격한다든지 어떤 일정한 수준의 대칭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칭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비대칭전에서는 공자와 방자의 경제적인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소형의 자폭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를 타격을 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전쟁의 양상이 기존의 단순한 그 첨단의 무기 체계를 가진 자들 또는 집단이 우수한 국가가 이기는 그런 개념보다는 가격이 낮고 경제적인 무기 체계라도 충분히 세력이 큰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장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드론 방어 체계는 이제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킬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밍을 하는 것이라든지 GPS 신호를 방해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GPS 신호를 허위 GPS 신호를 보내서 드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스푸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장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드킬은 그야말로 이제 드론을 직접적으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대공포를 쏜다든지 대공 미사일을 쏜다든지 내가 드론을 발진시켜서 적 위협 드론을 충돌하는 충돌형 드론이라든지 그물을 이용해서 드론을 잡는다든지. 그런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드론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추세는 복합적인 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부터 드론을 탐지를 하고 탐지한 드론이 가까이에 오면은 대공포라든지 레이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아주 더 가까이 오면은 산탄총이라든지 드론 포획용 그물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구축한 복합적인 시스템이 현재의 드론 대응의 어떤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상당히 위협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기술로는 드론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제밍을 한다든지 전파 방해를 하면 드론이 통신 신호가 단절이 된다든지 GPS 신호를 못 받게 되면은 드론이 더 이상 비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론이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출발했던 대로 되돌아가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적용된 드론은 그때까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표적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거기다 더해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드론의 다음 단계는 군집 드론입니다. 드론 떼죠.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서 특정한 표적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것이 그러한 드론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끊임없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 대응과 관련돼서는 바로 창과 방패의 개념으로 이러한 드론들을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드론 대응도 인공지능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드론이 한 수백 대가 날아오는 드론을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식별하고 이것을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인간의 결심만 있으면 바로 타격하고 그러한 통합적인 드론 대응이지만 인공지능이 통합된 그러한 드론 대응 체계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걸로는 저는
교육 훈련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든 군이 드론이 있을 수 있다, 드론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폭 드론이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드론 대응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대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면 근접해오는 드론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연막탄을 터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드론은 이제 특별한 무기체계가 아니에요. 전장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교육훈련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 드론에 대한 공격을 고민하면서 교육훈련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론 대응은 어떠하게 할 것인가를 이해를 하는 그러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21일 38 전투비행전대와 미 8 전투비행단이 있는 군산기지를 찾아 지휘비행과 함께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장은 서남부 영공을 지키는 전초기지이자 한미연합작전의 핵심 거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영공방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6보병사단 100호대대가 GOP 완전 경계작전 10주년 달성 성과를 자축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대대는 2015년 8월 20일 GOP 전담 경계작전 부대로 지정돼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완벽한 경계작전을 위한 선배 전우들의 헌신 정신을 계승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무인로봇 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14명의 연구 인력을 처음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들과 관련한 제1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고 이번 달 26일 광운대학교에서도 동일 자격의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방위산업계약학과 지원사업은 국방 첨단 분야 학위과정을 운영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두 대학은 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8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강한 볕과 함께 습도도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벼락과 동풍을 동반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처서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무색하게 주말 내내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으며 일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계룡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차례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